교과서건 교육의 보조자료건 간에 AI 디지털이 속도만 결정 안 닿았을 뿐이지 쓰는 거는 저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요. 이 질문을 드리면 많은 수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거냐, 과거에는 교육이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소득군 이상이 돼야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많았거든요. 냉정하게 보면 이런 것들을 보편화, 대중화시킨다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수시 면접 보거나 논술 같은 거 보기 전에 A 대학 B 학과를 갈 거고 난 이런 사람인데 굉장히 엄격하고 고지식한 교수처럼 해가지고 면접 한번 10분 동안 봐달라. 이거 여러 번 훈련하고 나면 면접 볼 때 훨씬 이 아이가 잘합니다. 미래에 사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한두 개조차 자꾸 안 보고 다 끌고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입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장 사교육이 사라지거나 학군지가 사라지는 않겠지만 그 영향력에 대응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바람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웅진 싱크빅이라는 회사하고 링고시티라는 걸 개발했거든요. 한 몇 년 동안 개발하다가 2024년 10월 달에 나왔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 제가 과거에 어떤 기업체 대표님 자문하다가 되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자녀분들이 영어를 잘하신대요. 우리 아이는 해외에 나간 적은 없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영어 잘하십니까 했더니 영어 유치원 보내더라고요. 아, 영어 유치원 대단했다. 그것만큼도 안 됐대요. 이분이 했던 건 뭐냐 하면 외국인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불른대요. 한 번에 2명을. 왜 한 번에 한 명이야 2명이냐고 물어보니까 2명이 앉아있으면 뻘쭘하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 2명 오면 3명이 친구처럼 해서 놀고 아이가 너무 재밌어 한대요. 이거 일주일에 두세 번 해서 뭐 1년 해주니까 영어 그냥 자연스럽게 된대요. 정말 쉽죠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충격적이었어요. 돈만 있으면 너무 쉬운 방법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했던 게 AI가 이거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만든 게 링고시티라는 거예요. 링고시티에 들어가면 아이가 영국 런던도 가고 시드니도 가고 파리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외국인을 만나는데 2명이 아니에요. 더 많이 만나요. 근데 여기서 만난 외국인 다 이제 대화도 하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AI는 100% 챗 GPT로 돌아가는 원가가 훨씬 낮아질 거 아니에요. 물론 아쉬운 것도 있죠. 사람처럼 섬세한 감정적인 교류가 되고 정말 살아있는 존재로 아이가 대상을 이해할까? 아직까지는 초기다 보니까 이게 부족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측면의 시도가 많은 교육기업, 국내 업체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과거에는 교육이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소득군 이상이 돼야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많았거든요. 냉정하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기술이 약간 보편화, 대중화시킨다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수시 면접 보거나 논술 같은 거 보기 전에 그것도 학원이 있잖아요. 제 친구들도 가끔씩 불법적인 게 아니고 네가 면접관은 아니니까 면접관처럼 한번 우리 아이랑 통화 한 번만 해달라고 해줬어요. 제가 면접 볼 게 아니니까 이해를 직접. 주로 대학 면접 볼 때는 이런 거 물어본다 하고 모의로 한 몇 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면 아버지가 아는 사람 중에 교수가 없거나 모의 면접 볼 수 있는 학원비가 없으면 못하는 거냐? 아니죠. 요즘엔 GPT에다가 사항을 입력하면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A 대학 B 학과를 갈 거고 난 이런 사람인데 굉장히 엄격하고 고지식한 교수처럼 해가지고 면접 한번 10분 동안 봐달라. 그럼 그렇게 면접 봐줘요. 이거 여러 번 훈련하고 나면 면접 볼 때 훨씬 이 아이가 잘합니다. 토론도 마찬가지고 논술 같은 것도 자기가 글을 입력한 다음에 면접관 입장에서 평가해달라 그러면 정말 잘 분석해줘요. 이런 거 받다 보게 되면 당장 뭐 학원을 갈 필요가 없다까지는 아니겠지만 나는 학원비가 없어서 또 학군지가 아니어서 못 갔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 AI 디지털이 교과서일지 자료일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교과서건 교육의 보조자료건 간에 장기적으로는 속도만 결정 안 닿았을 뿐이지 쓰는 거는 저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요. 물론 많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저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한 반에 아이가 적어져도 20명 이상 있거든요. 저도 학교에서 수업을 해봐도 20명 이상 있으면 그냥 1대1로 관찰이 안 돼요. 그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AI 디지털 교과서 또는 자료를 쓰게 되면 생기는 이점은 아이가 그걸로 수업할 때는 뭘 따라하고 있는지 또는 못 따라하고 있는지 딴짓하는지가 다 관찰이 돼요. 그럼 이제 통계도 볼 수가 있고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선생님이 딱 파악할 수가 있겠죠. 또는 뭐 영어 수업 시간에 이런 것도 되죠. 발음하라고 해서 아이가 발화를 합니다. 그러면 기존 선생님이 한 명 하면 쫓아가면서 발음 교정해주기 어려웠고 선생님이라고 해서 또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AI DT는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게 되면 아이가 발음한 걸 평가도 해주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가이드도 보내줘요. 어떤 분은 또 이게 약간 비판적으로 보려고 아니 아이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이게 되겠냐라고 하시는데 처럼 해봤어요. 그 정도는 됩니다. 요즘에 기기가 좋아서. 얘는 큰 목소리로 얘기하고 이 아이가 얘기한 건 이기로 들어가니까 간섭 현상은 잘 안 생기긴 합니다. 뭐 수학 문제 풀 때도 이런 게 가능하죠. 저도 이제 가끔씩 수학 관련된 과목 하게 되면 설명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4개 5개 풀라고 시킵니다. 학생들한테. 앉아서 풀어요. 근데 이때 좀 아쉬운 건 수업을 100명이 듣고 있으면 100명이 다 똑같은 연습 문제 5개를 20분 동안 풀어보는 거죠. 어떤 친구는 1번부터 막혀하고 버벅거리는데 그냥 푸는 척하고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아까 설명 잘 듣고 해서 자기는 너무 쉬웠어, 난 좀 더 복잡한 거 풀어도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거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AI가 들어가게 되면 1번, 2번 똑같은 걸 줘요. 근데 이 친구 되게 빨리 정확하게 맞췄어, 이 친구는 좀 뭔가 어려워했어, 이거에 따라서 3, 4, 5번의 경로를 다르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또는 독서 토론에도 이게 쓰입니다, 사교육 쪽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물론 단점도 있어요. 걱정되는 거는 많이 부모님들이 그 생각하실 거예요. 과거에도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뭐 디버시다 뭐다 해가지고 기기를 갖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저렇게 우회해가지고 원래 교육적인 목적 이외에 딴 거 들어가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는 거, 이런 거 걱정하기도 하고. 또 하나 저도 이제 기본적인 학문 베이스가 인지과학이다 보니까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동일한 텍스트나 지식을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로 접할 때랑 종이로 접할 때랑 보게 되면 종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사고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자마자부터 디바이스도 봤지만 종이를 본 시간이 아직까지 좀 더 길어요. 저희 같은 어른은 당연히 그렇고. 근데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의 문제점은 뭐냐면 어디나 버튼이 붙어 있죠. 볼륨감도 없고 막 넘겨요. 읽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 빨라지는 게 뇌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깊게 사고하지 않고 넘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문제 풀다가도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 내에서 이제 가이드를 준다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친구들끼리 풀어주면 서로 이제 하브로타식으로 도움도 되고 서로 교육관계 형성되는 건데, 아이가 그냥 얘할 것만 편하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건 너무 쌍막한 교육이 쌍막하다. 이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 양분할 수는 없어요. 저는 양쪽 면이 다 타당한 주장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적절히 쓰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문제만 봐도 처음에 기본적인 거는 몇 가지는 아이가 AI, DT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해요. 근데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이나 서로 도와주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럼 AI, DT 덮고 종이책하고 연습장 꺼내서 손으로 풀어보고 아이끼리 서로 교환해서 보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도 저는 이제 장학사분들이나 교장 선생님들 만날 시간이 좀 긴데, 가장 직접적으로 드리는 가이드는 사용 시간을 학교 내에서 쓰게 되면 관리해보자고 저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만약 한 수업 시간 중에 AI 디바이스 쓰는 시간이 만약 80%가 넘어간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데, 한 1, 20% 내에서 이렇게 조금씩 쓴다, 이건 굉장히 좋은 접근법이다. 저는 보통 이렇게 좀 바라봅니다. 제 제자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20대 중반에 저한테 석사 논문 주제를 갖고 찾아왔던 친구인데, 원래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업을 했던 친구예요. 근데 몇 년 동안 사업하다 보면 이렇게 딜레마가 빠지고 힘들잖아요, 특히 젊었을 때.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주말 농장 같은데 머리 식히러 갔었나 봐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고추 농사를 져보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고추 농사 짓는 거 알려줬대요, 어떤 할아버지가. 근데 그대로 했더니 농사가 되게 잘 됐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역에서 유명한 고추 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원래 했던 핵심적인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버려서라도 이걸로 한번 전환해보고 싶다. 이 친구는 원래 그전까지 농업하고 담쌌던 친구예요. 근데 메타버스나 AI로 좀 더 테크니컬하고 전문적인 사업을 하던 친구인데, 좀 전통적인 사업에 오히려 이걸 접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 농부를 만난 날 꿈꾼 거예요. 저한테 찾아와서 석사 논문을 명인들의 데이터를 AI로 학습해서 농부를 도와주는 솔루션을 만들어 보겠다. 연구 진행했는데 결과 잘 나왔어요. 그래서 2024년 3월 달에 법인도 새로 만들었고 기업도 막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게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역량 같아요. 우리 이제 내가 이만큼 몇 가지 덩어리가 머릿속에 지식이나 역량으로 있죠. 그런 걸 다 안 버리려고 그래요. 다 소중하게 내 거니까. 그런데 세상이 변하게 되면 이 중에 몇 가지는 약간 뒤로 빼야 될 게 있어요. 새로 채워놓을 것도 있고. 비어있는다고 다 비우는 건 아니라 핵심적인 몇 가지는 또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잘 우리가 인정 안 하고 버리는 몇 가지를 안 버리려고 끌고 가다가 자꾸 세상에 뒤처지는 겁니다. 미래에 사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저를 포함한 시청자들도 그렇고 다 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지만 한두 개조차 자꾸 안 버리고 다 끌고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좀 비워내고 새로 채워놓고 비워내고 새로 채워놓고, 이런 받아들임이 우리나 또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에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제 관찰 카메라 같은 거 달아서 집안들 실험하다 보면 생기는 재미난 현상이, 공부를 열심히 시키려고 하는 집 중에 거실을 서재처럼 꾸며놓는 거예요. 거실의 안쪽 벽에 딱 책장 만들어 놓고 책을 빼곡히 꽂혀놓고 테이블하고 예쁜 소파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거실, 방 이렇게 카메라를 달아놓고 이제 가족들이 오면 뭐 하나 보게 되면 참 신기하게도 이 공간을 그 누구도 안 가요. 저는 약간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나중에 면담할 때 아이들 앉았을 때 거기가 혹시 비무장지대냐고 DMZ냐고 밟으면 지뢰가 있냐고 물어 막 웃거든요. 근데 왜 안 가시냐 여쭤보면 거기 왠지 가면 사람들이 집중한대요.
아빠가 앉으면 아이나 배우자가 와서 보는데 무슨 책을 보려고 이렇게 너무 집중하니까 못 가겠대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부모님은 나는 그렇게 공부를 안 했더라도 우리 아이는 공부하는 게 습관화가 되면 좋겠어 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 준 건데, 습관이라는 건 사실은 환경적인 게 만드는 건 맞아요. 물론 환경은 공간도 만들어 주니까 만들어 주는 건 맞지만 더 큰 요인은 나하고 함께 소통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습관의 첫 번째 원천은 그래서 공간이 아니라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공부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어떤 분은 나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아이 안 합니다. 그거는 극히 일부고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부모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아이는 공부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모님의 공부가 평생학습기에 등록해서 맨날 뭐 책 보고 시험 보고 머리 싸매 공부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부모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걸 배우려고 노력하는구나. 뭐 문화센터도 괜찮고, 오늘 누구 만나서 어떤 이야기 했다라고 건설적인 거 이야기하는, 밥 먹다가 아이한테 얘기해줘도 괜찮고, 아빠는 요즘 이런 책 보는데 너 혹시 뭐 어떤 책 보니 물어보는 것도 괜찮고, 우리 부모님은 그냥 나름대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존재구나. 이러면 아이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이제 반대로 부모님들이 계속 나는 했던 거 똑같은 것만 하고 나는 다 컸으니까 배울 거 없고 너만 해야 돼, 너만 해, 너만 해야 돼. 이러면 아이는 나도 일정 수준까지만 공부하고 난 부모님처럼 공부 안 하고 살 거야.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이 성장하는, 배우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것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또 저를 포함한 부모님들이 앞으로 삶도 길어지거든요. 계속 사회가 변할 것이고. 그래서 이건 아이를 위한 학습 방법이자 내가 생존하기 위한 나의 태도 변화에도 학습을 위한 자세 변화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름을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다름이라는 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인정 못하는 게 있고 몰라서 또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관찰이 굉장히 첫 번째 중요한데, 제가 우리 학교에서 관찰하다 보니까 흥미로운 걸 찾았는데, 저희 대학도 그렇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요즘에 앱으로 모든 걸 관리해요. 학사 일정을. 예를 들어 들어가면 시간표도 앱으로 떠요. 시간표가 이제 요즘에 토요일도 수업 있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월, 수, 목, 금, 토 6개 열이 뜨거든요. 5인치 화면에 6개 열이 뜨면 이 폰트가 얼마나 작겠어요. 이거 대학생들은 잘 봐요. 근데 40대 이상의 학습자들은 안 보여요. 이게 점이에요. 근데 또 도서관 예약, 뭐 학생 식당 바, 책 빌리는 거 다 또 앱으로 하거든요. 요즘엔 출결도 앱으로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근데 또 40대, 50대 학습자들은 어려워요. 너무 복잡하다고. 이런 것도 저를 포함해 대학들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냥 만들었으니까 일단 다 쓸 거야. 내가 학생이 아니니까 나는 안 쓰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20대건 30대건 40대건 다 쓸 수 있다. 근데 관찰해보게 되면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일단 모르는 게 있고요.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건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학교 특강 갔을 때 플로피 디스크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플로피 디스크 이거 뭐냐고. 학생들의 상당수가 파워포인트 저장 버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데 다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런 것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는 이제 이모티콘 같은 경우 다른 게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웃음 표시 뒤에 땀 흘리는 거 표시는 거 있잖아요. 요것도 뭐 사회적으로 정해진 규칙이 명확한 것 같지만 제가 관찰을 해봤더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약간 민망하거나 뻘쭘할 때 쓰는 표현인데, 또 젊은 층에서는 약간 썩소처럼 쓰는 경향도 있어요. 이런 거를 알아야지만 그들하고 소통이나 관계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다른 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것도 많이 있고, 때로는 알면서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게 대충 맞을 거라고 해서 자꾸 더 이상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고 또 내가 모르는 다른 게 뭐가 있을까를 자꾸 찾아낼 때 우리는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AI 도구를 현재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정말 많이 씁니다. 사실 이게 좀 웃긴 게 도구마다 연령대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 기준이 거의 안 지켜지고 있어요. 본인들도 사실 심각하게 안 보는 게 이게 텍스트 기반의 소통 도구고 AI가 많이 쓰일 거야 좋다라고 하니까 관여를 안 하세요. 나쁜 거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뭐 폭력적인 걸 배우거나 성적인 문제 일으키는 이런 거 솔직히 없어요. 근데 교육적으로 그 외에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AI 갖고 수업 준비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화장품 을 동물 실험하는 건데 찬반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찬성 입장을 받아온 거예요. 준비해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GPT 같은 데다가 찬성 입장 토론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 10가지 만들어줘. 쫙 만들어줘. 그걸 달달달 외워가는 거예요. 학교 가서 토론 어떻게 했냐 했더니 친구는 반대 입장 10개 갖고 와서 잘 토론이 됐대요. 친구는 어떻게 만들어 온 거야 했더니 자기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얘는 구글 제미나이 갖고 만들어 왔대요. 반대 의견 10개. 토론하니까 선생님이 옆에서 지켜보는 걸 경이롭게 쳐다봤대요. 저기 놀랍게. 우리 애들이 이 정도 수준인가. 고급 토론이 막 쉬지 않고 연결되니까 토론 잘한
뭐니 했더니 잘했지 하고 막 자랑하더라고. 잘했다고. 근데 저는 이게 아이들의 토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구글과 MS의 빅테크 대항전이지 아이들은 전달자 역할만 해준 거예요. 전달자라고 하니까 잘 이해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던 건 너는 종이였어. 종이, 페이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공부 내가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종이에다 적어놔. 종이가 공부가 된 건 아니거든요. 생각한 내가 공부가 된 거지. 즉 AI는 이걸 통해서 질문을 받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뭔가 증가했을 수도 있죠. 지식의 양이. 하지만 아이의 지식은 사실은 적어만 놓은 거기 때문에 증가하지가 않는 거죠. 이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AI를 숙지하거나 공부하거나 쓸 때 학습에 들어가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느냐 늘어나고 있느냐. 근데 이 질문을 드리면 많은 수의 부모님들이 당연히 AI를 효율적으로 쓰면 학습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줄어드는 게 조금 전에 했던 딱 그 패턴이에요. 정답 달라고 해서 외워가는 거. 그럼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거냐? 학습 시간이 증가하는 건데 이런 방법이 가능합니다. 내가 동물 실험 찬반 토론하는 중학생 1학년인데 나는 지금 토론자가 없어. 너하고 토론을 하고 싶어. 난 찬성 입장 이야기할 거니까 너는 반대 입장 이야기해줘. 하지만 너도 꼭 중학생처럼 이야기하는 거고 한 번에 너무 길게 설명하면 내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중학생처럼 대화 형태로 짧게 왔다 갔다 해보자. 이렇게 설명해서 입력하면 돼요. 그럼 얘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토론 준비하게 되면 아이 입장에 사실은 시간이 더 길어지는 상황이 되죠. 지식인이나 아까 같은 거 찾아가지고 그냥 띡 갖고 가면 끝인데 얘는 프롬프트 잘못 쓴 것 같으면 다시 또 입력해봐야 되고 티키타카 하다 보게 되면 AI는 쉬지 않고 계속 얘기해줘요. 또 하다 보면 내가 막히는 게 생기니까 또 찾아봐야 돼. 이게 모르면 몰랐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찜찜하니까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원래 이걸 1시간 만에 토론 준비 끝나려고 했던 게 2시간, 3시간 길어져요. 이게 일반적으로 옳게 가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사람을 인지적으로 보면 무언가를 할 때 두 가지로 머리가 돌아가요. 첫 번째 우리는 가장 먼저 머리 쓰는 게 아까 그 답을 외워가는 아이처럼 어떻게 하면 나의 리소스를 줄일 수 있을까? 투입량을, 시간이나 정신적인 노동량을 그렇게 해요. 아이들 학습할 때도 머리는 그쪽으로 먼저 갑니다. 근데 일도 이렇게 해서 무조건 시간만 절감된다고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시간을 더 쓰더라도 경쟁사보다 2배, 3배 좋은 디자인 기능이 나오면 이게 오히려 10년, 100년치의 먹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산업에서.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할 때 시간만 줄여서 약간 영악하게 나쁘게 공부하는지 시간이 더 들어가도 오히려 자기의 머리 쓰는 것과 역량을 정말 딥하게 개발하고 있는 건지 이걸 좀 부모님이 옆에서 관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I가 특정한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팩트체크가 아직도 안 맞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아이들, 여기서 아이들이라는 얘기는 한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 사이의 지식은 이미 정성적으로 정리가 된 거거든요. 정형화가 됐다 보니까는 얘에 대해서는 틀린 게 나올 확률은 적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식을 여기서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거는 의견에 대해서 주고받는 게 좋다라고 봐요. 아이가 자기가 생각할 의견을 길고 깊게 서로 티키타카 주고받을 대상이 사실 별로 없죠. 선생님만 구할 수 있는 시간 없고요. 친구들하고도 학원 시간도 안 맞고 잘 못하잖아요. 부모님도 그 역할 잘 못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토론 상대로 AI 쓰는 거는 사고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것도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너무 이거에 빠져들게 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특히 제 지인 중에도 어떤 기업의 임원분인데 그 집은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분이 있는데 학교만 갔다 오면 숙제한다는 이제 핑계로 AI를 킨대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듣다 보게 되면 음성 모드 해가지고 계속 대화하고 있는데 AI하고만 몇 시간씩 얘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고에 대한 건설적인 주고받음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수다나 친구처럼 AI를 대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되는 건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AI는 일상적인 정서교류에서 화자한테 맞춰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나는 나한테 나쁜 소리도 안 하고 얘가 또 재밌게 이야기하니까 얘한테 빠져들거든요. 애착도 형성이 되고 그럼 점점 더 사람하고 갈등을 피하고 안 만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쁜 케이스고 그래서 만약에 AI 토론 훈련할 때도 시간을 좀 정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한 30분에서 1시간만 쓰고 너무 길게 쓰지 않도록 또 너무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에서 얘를 친구처럼 대하는 건 좋지 않아요. 토론자로만 제 3자화 시켜서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뭐 정보나 지식 같은 거 AI에서 검색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만 봐도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의 연구 같은 거 이제 조사하거나 할 때 많이 씁니다. 저는 그때 꼬박꼬박 물어보는 게 네가 지금 제시해준 정보에 대해서 출처를 달아달라고 해요. 이렇게 링크가 뜨잖아요. 들어가서 보게 되면 각각 틀린 것도 나오고 기본적으로 맞는데 해석을 또 이상하게 자기만의 관점으로 한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저는 좀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인간 간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선생님이라고 해서 100% 정확한 지식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똑똑한 교수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의견이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상한 부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AI가 잘못된 정보 또는 약간 논리적이지 않은 의견을 준다라고 해서 나쁜 도구라고 그냥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가 이런 대상을 상대하면서 이 생각을 한 번 더 되짚어보고 이 지식을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관점만 갖고 있으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인간처럼 대하면 괜찮은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는 얘도 인간처럼 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내 머리로 찾아보고 이렇게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 이제 AI 도구 교육했던 케이스를 몇 가지 보면서 흥미로운 거 관찰한 게 있어요. 보통 이제 무언가를 가르치잖아요. 뭐 코딩 교육이다, 예술 교육이다 이렇게 시켜요. 그 다음에 또 AI 교육도 함께 시킵니다. 그럼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 AI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비슷해도 기초 지식이 얼마나 충만하냐 부족하냐에 따라 갖고 뒤에 있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즉 이런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는 기초 지식, AI 지식 이걸 곱한 게 그 다음에 결과치로 나와요. 그 어떤 학생은 만약 코딩 수업인데 이게 재미가 없어서 코딩 수업을 되게 슬렁슬렁 잘 안 따라왔어. 코딩 지식 이만큼밖에 안 돼. 어떤 지금 코딩 수업이 이만큼 따라왔어. 근데 AI 동은 재밌으니까 둘 다 똑같이 이만큼씩 배웠어. 그러면 이 곱하기니까는 이 친구는 코딩 지식 요만큼의 이익이 곱해져가지고 결과치가 작아져요. 근데 이 친구 코딩 수업도 잘 따라왔어. AI도 똑같이 했어. 결과치가 훨씬 더 증폭돼요. AI라고 하는 도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초적인 지식이나 역량에 대해서 곱셈을 해주는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오히려 기초 지식이 얼마나 튼실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AI 도구 잘 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둘 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서 양쪽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시면 곱하기의 총합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밸런스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